만나야 해요. 우리 엄마가 죽어왔단 말이에요. 흙먼지 투성이의 아이 둘이 7성급 호텔 로비에서 목이 터져라 울부짖었습니다. 로비에 물을 흐리는 쓰레기들을 당장 치워! 회장의 약혼녀는 비가 쏟아지는 바깥으로 아이들을 내던지게 했습니다. 맨발에 피멍이 든 아이들은 차가운 빗줄기를 맞으며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아이들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낡은 수건에 쌓인 은팔찌 하나를 들고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그 팔찌의 각인을 확인한 순간 재벌 회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팔찌 하나에서 시작된 진실이 상상도 못할 곳까지 이어집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태성그룹 창립 30주년 기념식이 열리는 7성급 호텔 로비는 온통 금빛 조명으로 가득했습니다. 대리석 바닥 위로 수백 명의 하객들이 와인 잔을 기울이고 천장에서 드리운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쉴 새 없이 빛을 쏟아내고 있었죠. 그 한가운데 태성그룹 회장 한진호가 검은 턱시도 차림으로 서 있었습니다. 진호가 비즈니스 파트너의 손을 잡으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멀리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성의 다음 30년도 함께해 주십시오. 상대방이 연신 고개를 숙이며 물러나자 진호의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차갑고 건조한 표정이 원래 얼굴인 것처럼 되돌아왔죠. 바로 그때 호텔 정문 유리문이 벌컥 열리며 흙먼지 투성이의 아이들이 로비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맨발의 때가 잔뜩 낀 운동화를 신은 쌍둥이는 숨이 턱까지 차올라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보안 요원 2명이 곧장 앞을 가로막으며 아이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보안 요원이 인상을 잔뜩 찌푸리며 소리쳤습니다. 야, 여기 어디라고 들어와. 당장 나가. 아이가 보안 요원의 손을 뿌리치며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회장님을 만나야 해요. 우리 엄마가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로비에 흐르던 클래식 음악이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집어삼켰습니다. 하객들은 슬쩍 고개를 돌려 눈살을 찌푸리다가 이내 자기들끼리의 대화로 돌아갔죠. 비서가 빠른 걸음으로 진호에게 다가와 허리를 숙이며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정문에서 불황자 아이들이 소란을 피우고 있습니다. 바로 내보내겠습니다. 진호가 와인 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눈도 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행사 분위기 흐려지기 전에 당장 밖으로 치워. 비서가 고개를 숙이고 돌아서는데 로비 한쪽에서 하이힐 소리가 또각또각 울려왔습니다. 태성그룹 전략 기획이사이자 진호의 약혼녀인 강유라가 보안팀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유라가 아이들을 위에서 아래로 훑어보며 코를 찡그렸습니다. 이게 뭐야? 로비에 물을 흐리는 쓰레기들을 왜 아직도 안 치워? 유라가 경호원의 팔을 잡아당기며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밖에 비가 오든 말든 당장 끌어내. 눈앞에서 안 보이게. 경호원 둘이 아이들의 팔을 하나씩 잡고 정문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빗줄기가 쏟아지는 호텔 현관 밖으로 내던져진 아이들은 젖은 바닥 위에 나뒹굴었습니다. 7년 전 이 호텔에서 불과 3블록 떨어진 태성그룹 본가 앞이었습니다. 만삭의 배를 나는 서연이 현관문 앞에 서 있었죠. 진호가 서연의 얼굴 앞으로 서류 봉투를 내던졌습니다. 봉투 안에서 사진 여러 장이 바닥으로 흩어졌고 그 위에 무정자증 확진이라고 적힌 진단서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진호가 서연의 멱살을 잡으며 이를 갈았습니다. 내 핏줄도 아닌 걸 뱃속에 넣고 감히 태성의 안주인 자리를 노려. 이 뱃속에 있는 게 누구시야? 말해. 서연이 진호의 손을 붙잡으며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당신 아이야.
나는 단 한 번도 다른 남자를 만난 적 없어. 진호야, 제발 내 말 좀 들어. 진호가 서연의 손을 뿌리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진호의 눈에는 핏줄이 가득 서 있었고 턱 근육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죠. 꺼져.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태성 문 앞에 얼씬거리면 그때는 진짜 가만두지 않겠어. 서연이 만삭의 배를 감싸 안으며 현관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빗물이 서연의 머리카락을 타고 흘러내렸고 서연의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안으로 들어가 버렸죠. 그날 이후 진호는 웃음을 잃었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면 눈빛에 온기가 사라진 채 숫자와 계약서만 들여다보는 기계가 되었죠. 그 빈자리를 유라가 채워나갔습니다. 약혼녀라는 이름 아래 전략기획이사직을 손에 쥐고 태성그룹 안에서 자신의 영역을 한 뼘씩 넓혀갔습니다. 다시 현재 호텔 정문 밖입니다. 빗줄기를 고스란히 맞으며 바닥에 쓰러져 있던 쌍둥이가 서로의 젖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형이 동생의 얼굴에 묻은 흙을 손등으로 닦아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울지 마. 엄마한테 약 사다 줘야 하잖아. 우리가 울면 엄마가 더 아파. 동생이 콧물을 훌쩍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형, 아빠가 우리를 안 만나주면 어떡해? 엄마가 그 사이에 더 아프면. 형이 동생의 손을 더 세게 잡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포기하면 안 돼. 내일 또 가는 거야. 엄마가 팔찌 보여주면 아빠가 알아볼 거라고 했잖아. 그 시각 호텔 안쪽 복도에서 유라가 자신의 비서를 불러 세웠습니다. 유라가 립스틱을 고쳐 바르며 거울을 들여다보다가 비서에게 눈짓했습니다. 아까 그 애들 혹시 또 올지 모르니까 인근 공사장 쪽으로 데려다 놓고 감시해. 회사 근처에 다시 얼씬거리면 나한테 바로 보고하고. 비서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이사님.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유라가 거울을 핸드백에 넣으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유라는 다시 연회장 안으로 들어가 진호의 옆자리에 자연스럽게 앉았죠. 한편 연회 테이블에 앉은 진호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심장 부근을 찌르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고 진호의 이마에 식은 땀이 송글송글 맺혔습니다. 진호가 눈을 질끈 감았다가 천천히 떴습니다. 유라가 진호의 팔을 살며시 잡으며 물었습니다. 또 그래? 어머니가 챙겨주신 영양제 가져왔으니까 먹어. 유라가 핸드백에서 작은 약병을 꺼내 진호의 손바닥 위에 알약 2개를 올려놓았습니다. 진호가 물과 함께 알약을 삼키며 이마를 문질렀습니다. 요즘 들어 자꾸 이러네. 괜찮아. 금방 나아질 거야. 밤이 깊어지고 연회가 끝났습니다. 진호가 호텔 현관을 나서다가 문득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대리석 바닥구석에 작고 낡은 운동화 한 짝이 놓여 있었죠. 진호가 운동화를 내려다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런 걸 왜 안 치워놨어? 비서, 가져가서 버려. 비서가 재빨리 달려와 운동화를 집어들었습니다. 진호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겠다는 듯 고개를 돌리고 차에 올랐죠. 그 운동화는 아까 빗속으로 쫓겨난 아이가 떨어뜨린 것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도심 외곽의 허름한 공사장 한켠이었습니다. 쌍둥이는 유라의 비서가 데려다 놓은 공사장 구석에서 비를 피하며 서로의 몸을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형이 동생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여기서 나가자. 엄마가 혼자 기다리고 있어. 저쪽 담 넘으면 길이 나올 거야. 둘은 공사장 담벼락의 구멍을 찾아 기어나갔습니다. 어두운 골목길을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아이들의 발바닥이 젖은 아스팔트 위에서 철벅철벅 소리를 내며 밤거리를 가로질렀죠. 그 시각
시 외곽의 무허가 컨테이너 단칸방 안이었습니다. 서연이 바닥에 쓰러진 채 거친 기침을 토해내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입가로 붉은 피가 흘러내렸고 떨리는 손으로 낡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서연이 연필을 쥔 손가락에 힘을 주며 한 글자 한 글자 눌러 적었습니다. 아이들아, 엄마가 미안해. 아빠를 꼭 찾아야 해. 팔찌를 보여주면 아빠가 알아볼 거야. 연필이 서연의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서연이 일기장을 가슴에 끌어안고 눈을 감았죠. 새벽 2시 펜트하우스 침실이었습니다. 진호가 이불을 걷어차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죠. 진호가 가슴팍을 두 손으로 움켜쥐며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꿈속에서 누군가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7년 전 빗속에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던 서연의 목소리가 천둥소리처럼 귓가를 때렸죠. 진호가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창밖으로 쏟아지는 빗줄기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진호의 입술이 작게 달싹였습니다. 서연아. 그 이름을 내뱉자마자 진호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주먹으로 매트리스를 내리치며 자리에서 일어났죠. 진호는 욕실로 들어가 세면대에 찬물을 틀어 얼굴을 적셨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태성그룹 본사 정문 앞이었습니다. 출근하는 직원들 사이로 낯익은 아이들이 서 있었죠. 간밤에 공사장을 탈출한 쌍둥이가 다시 이곳까지 걸어온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옷은 아직 마르지 않았고 얼굴에는 어젯밤의 흙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정문 앞에 멈추었습니다. 뒷문이 열리며 강유라가 하이힐을 딛고 내렸죠. 유라가 선글라스를 벗으며 아이들을 발견하자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유라의 눈꺼풀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유라가 수행비서에게서 생수병을 빼앗아 뚜껑을 열었습니다. 유라는 그대로 아이들의 머리 위로 물을 쏟아부으며 이를 드러냈습니다. 어제도 쫓겨나 놓고 또 왔어? 어디서 구걸 연기로 돈을 뜯어먹으려고. 물이 쏟아지자 동생이 형의 등 뒤로 숨으며 몸을 움츠렸습니다. 형이 동생을 감싸 안으며 고개를 들어 유라를 올려다보았죠. 유라가 빈 생수병을 바닥에 내던지며 아이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너희 엄마가 누군지 내가 모를 것 같아? 남자 꼬셔서 돈 뜯어내는 꽃뱀이지. 그런 년이 애들까지 앞세워서 사기를 치는 거야. 형이 주먹을 불끈 쥐며 소리쳤습니다. 우리 엄마 욕하지 마세요. 엄마는 나쁜 사람 아니에요. 유라가 형의 뺨 바로 앞까지 얼굴을 들이밀며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꼬마가 목소리는 크네. 한 번만 더 여기 얼씬거려봐. 그때는 너희 엄마한테까지 사람을 보낼 테니까. 아이들의 어깨가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그 뒤로 진호의 블랙 세단이 정문 앞에 멈추었습니다. 진호가 차창 너머로 유라와 아이들 사이의 광경을 보았습니다. 진호의 시선이 잠깐 아이들에게 머물렀죠. 유라가 재빨리 진호의 차 쪽으로 다가가 창문에 얼굴을 가져다 대며 말했습니다. 어제 그 사기꾼 아이들이야. 오늘도 같은 수법으로 온 거야. 내가 처리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 진호가 한 번 더 아이들을 힐끗 보았습니다. 아이들이 젖은 채로 서로를 부둥켜 안고 있는 모습이 눈에 밟혔지만 진호는 이내 고개를 돌렸습니다. 알아서 해. 진호의 차가 지하 주차장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아이들은 진호의 차가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며 입술을 질끈 깨물었죠. 30층 집무실에 도착한 진호가 의자에 앉자마자 오른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펜을 쥐려 해도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았죠.
진호가 떨리는 손을 왼손으로 꽉 잡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고 머릿속이 안개가 낀 것처럼 흐릿했습니다. 비서가 노크를 하고 들어오며 물컵을 내려놓았습니다. 회장님, 안색이 많이 안 좋으십니다. 병원에 다녀오시는 게 어떨까요? 진호가 손을 내저으며 서류를 펼쳤습니다. 됐어. 약 먹으면 나아져. 진호는 서랍에서 유라의 어머니가 보내온 영양제 병을 꺼내 뚜껑을 돌렸습니다. 알약 2개를 물과 함께 삼키자 잠시 후 손떨림이 가라앉았죠. 진호는 그것이 단순한 영양제인 줄만 알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강남의 한 고급 한정식집 개인실이었습니다. 유라의 어머니가 태성그룹 주치의와 마주 앉아 있었죠. 유라의 어머니가 두꺼운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로 밀며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약 성분을 좀 더 세게 받고 요즘 진호가 가끔 멀쩡한 눈빛을 할 때가 있어. 주치의가 봉투를 열어 안에 든 돈다발을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농도를 올리면 몸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유라의 어머니가 찻잔을 입에 가져가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건 네가 알아서 조절해. 중요한 건 진호 머릿속이 항상 안개가 껴있어야 한다는 거야. 그래야 내가 나머지 돈을 빼돌릴 시간이 있으니까. 주치의가 봉투를 가방에 집어넣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편 시장 골목이었습니다. 쌍둥이가 시장 한켠의 공사장에서 벽돌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벽돌 한 장을 들어 올릴 때마다 손바닥에 잡힌 피멍이 쓰려왔죠. 형이 이를 악물며 벽돌을 내려놓고 동생의 손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손 보여줘봐. 동생이 손바닥을 펼치자 껍질이 벗겨진 자리에 피가 배어 있었습니다. 형이 자기 옷소매로 동생의 손을 감싸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조금만 참아. 오늘 품삯 받으면 엄마 약 살 수 있어. 동생이 눈물을 꾹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 아빠는 왜 우리를 안 만나주는 거야? 형이 동생의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며 대답했습니다. 몰라. 그래도 팔찌 보여주면 달라질 거야. 엄마가 그랬잖아. 시장 골목 구석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할머니가 가게 안에서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주위를 살피더니 아이들에게 손짓했습니다. 얘들아, 이리 와. 빨리. 할머니가 주먹밥 2개를 종이에 싸서 아이들의 손에 쥐어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가 보면 안 돼. 얼른 먹고 가. 형이 주먹밥을 받아들며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꼭 갚을게요. 할머니가 아이들의 등을 토닥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죠. 아이들은 주먹밥을 반씩 나눠 먹으며 골목 구석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그 시각 시 외곽 서연의 컨테이너 단칸방 앞에 검은 승합차 한 대가 멈추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 셋이 컨테이너 문을 발로 걷어찼죠. 강유라 이사님 짓이다. 여기 불법 건축물이니까 오늘 안으로 비워. 서연이 맥없는 몸을 일으키며 문 앞에 섰습니다. 서연의 얼굴은 핏기가 없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갈라져 있었죠. 서연이 문틀을 붙잡으며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잠깐만요. 아이들이 돌아올 때까지만. 남자가 서연의 말을 끊으며 컨테이너 안의 이불과 옷가지를 밖으로 집어던졌습니다. 빨리 안 나오면 짐이고 뭐고 다 밀어버린다. 서연이 바닥에 흩어진 짐 사이에서 낡은 천주머니 하나를 필사적으로 집어들었습니다. 주머니 안에는 은팔찌 하나가 들어 있었죠. 서연이 그 주머니를 가슴에 꼭 품으며 컨테이너 밖으로 밀려나왔습니다. 서연의 맨발이 차가운 흙바닥을 디뎠고 무릎이 꺾이며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서연이 팔찌가 든 주머니를
양손으로 감싸쥐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것만은 지켜야 해. 같은 시각 태성그룹 이사회 회의실이었습니다. 유라가 대형 스크린 앞에 서서 신도시 개발 사업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고 있었죠. 유라가 레이저 포인터로 화면을 가리키며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발표했습니다. 이 사업이 성공하면 태성의 자산 가치는 2배 이상 오릅니다. 제가 직접 진두지휘하겠습니다. 이사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유라의 발표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진호도 자리에서 유라를 바라보며 턱을 괴었습니다. 유라 이사의 추진력은 인정해. 이대로 진행해. 유라가 진호를 향해 미소를 지으며 자료를 넘겼습니다. 고마워요. 그리고 하나 더 상의할 게 있어. 유라가 목소리를 한 톤 낮추며 진호에게만 들리게 말했습니다. 태성의 후계자가 없잖아. 우리 친정 조카를 양자로 드리는 건 어때? 대를 이을 사람이 있어야지. 진호의 미간에 주름이 깊게 파였습니다. 진호가 대답 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죠. 고층 빌딩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하늘이 유난히 흐렸습니다. 진호의 가슴 한편이 텅 빈 것처럼 허전했고 설명할 수 없는 기시감이 진호의 목을 조여왔습니다. 저녁 7시 퇴근길이었습니다. 진호의 블랙 세단이 본사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와 대로로 접어들었죠. 뒷좌석에 앉은 진호가 서류를 넘기며 오늘 하루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횡단보도 근처 가로수 뒤에 쌍둥이가 숨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오후 내내 이 자리에서 진호의 차가 나오기만을 기다려왔죠. 형이 동생의 어깨를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차가 빨간불에 멈추면 바로 뛰어가는 거야. 알겠지? 동생이 가슴에 품은 낡은 수건 뭉치를 꺼내 확인했습니다. 수건 안에는 서연이 목숨처럼 지키던 그 은팔찌가 쌓여 있었죠. 응, 이번엔 꼭 보여줄 거야. 신호등이 노란불로 바뀌었습니다. 진호의 블랙 세단이 속도를 줄이며 횡단보도 앞에 멈추어 섰죠.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형이 동생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지금이야. 두 아이가 가로수 뒤에서 뛰쳐나와 세단을 향해 전력으로 달려갔습니다. 아이들이 세단의 뒷좌석 유리창에 매달렸습니다. 고사리 같은 손바닥이 유리창 위를 미친 듯이 두드렸죠. 아저씨,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우리 엄마가 죽어가고 있어요. 운전기사가 백미러로 아이들을 확인하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회장님, 어제 그 아이들인 것 같습니다. 무시하고 출발할까요? 진호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손을 내저었습니다. 신호 바뀌면 바로 출발해. 동생이 유리창에 이마를 들이박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엄마가 피를 토했어요. 아저씨, 제발요. 진호의 눈꺼풀이 한 번 떨렸습니다. 진호가 고개를 돌려 창밖을 보았죠. 유리창 너머로 아이의 울음에 젖은 얼굴이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진호가 신경질적으로 창문을 내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시끄러워. 어른들이 바쁜데 매일같이 와서. 진호의 말이 거기서 뚝 끊겼습니다. 아이의 손에 들린 낡은 은팔찌가 가로등 불빛에 번뜩였죠. 진호의 동공이 떨리며 크게 벌어졌습니다. 진호가 아이의 손목을 덥석 잡았습니다. 진호의 손가락 끝이 팔찌의 뒷면을 더듬었죠. 거칠어진 은표면 위로 선명하게 새겨진 4글자와 3자리 숫자가 손끝에 걸렸습니다. 진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 가기는 7년 전 서연에게 청혼하던 밤이었습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레스토랑 테라스에서 진호가 서연의 손목에 은팔찌를 채워주었죠. 진호가 서연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팔찌 뒷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봐. 1년 번호를 새겼어. 세상에 이 번호를 가진 팔찌는 이것 하나뿐이야.
서연이 팔찌를 들여다보며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는 거야? 진호가 서연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나랑 너 둘만 아는 번호야. 이 팔찌가 있는 한 나는 내 곁을 절대 떠나지 않을 거야. 서연이 진호의 어깨에 이마를 기대며 웃었습니다. 한강 위로 불꽃놀이가 터져 올랐고 두 사람의 얼굴 위로 붉은 빛과 금빛이 번갈아 쏟아졌습니다. 다시 현재 횡단보도 위였습니다. 진호가 팔찌를 뒤집어 각인을 한 글자씩 읽었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일련번호가 손바닥 위에 놓여 있었죠. 진호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진호가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게 왜 내 손에 있어? 형이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줬어요. 아빠를 만나면 꼭 이걸 보여주라고 했어요. 진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진호가 두 손으로 팔찌를 붙잡은 채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죠. 아이의 눈매가, 코가, 턱선이 거울을 보는 것처럼 낯익었습니다. 진호의 목소리가 갈라지며 터져나왔습니다. 너희 엄마 이름이 뭐야? 동생이 형의 등 뒤에서 고개를 내밀며 대답했습니다. 이서연이요. 우리 엄마 이서연이요. 진호의 손에서 서류 봉투가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진호가 차 문을 벌컥 열고 밖으로 비틀거리며 나왔죠. 진호의 무릎이 아스팔트 위에 꿇어졌습니다. 진호가 팔찌를 가슴에 끌어안으며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서연이 팔찌가 왜? 진호의 어깨가 격하게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뒤이어온 경호 차량에서 유라가 급히 내렸죠. 유라가 진호에게 뛰어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진호야, 속지 마. 그건 가짜야. 저 애들이 어디서 주워온 게 분명하다고. 진호가 고개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진호의 눈이 핏줄로 가득 차 있었죠. 유라를 올려다보는 진호의 눈빛에서 지금껏 없었던 살기가 번져나왔습니다. 진호가 낮고 짓눌린 목소리로 내뱉었습니다. 닥쳐. 이 팔찌 각인을 아는 건 나랑 서연이뿐이야. 유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유라가 입술을 달싹이며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진호가 유라의 어깨를 한 손으로 밀쳐냈습니다. 유라가 뒷걸음질을 치며 비틀거렸죠. 진호가 아이들 앞에 무릎을 꿇은 채 두 팔을 벌렸습니다. 쌍둥이가 진호의 품 안으로 뛰어들었죠. 빗물에 젖은 아이들의 차가운 체온이 진호의 가슴에 스며들었습니다. 진호가 아이들을 끌어안은 채 하늘을 향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운전기사와 경호원들이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지난 7년간 한 번도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던 진호의 오열에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죠. 진호가 아이들을 안아 올려 뒷좌석에 태우며 비서에게 포효했습니다. 서연이 있는 곳이 어디야? 당장 찾아내서 데려가. 비서가 당황하며 더듬거렸습니다. 회장님, 서연이라면 어디를? 진호가 비서의 멱살을 잡아 끌며 이를 갈았습니다. 7년 전에 내가 내쫓은 여자야. 이 아이들 엄마를 지금 당장 찾아. 비서가 겁에 질린 얼굴로 전화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차가 출발한 뒤 진호가 아이들의 팔을 걷어 올렸습니다. 앙상한 뼈 위에 멍 자국과 굳은 살이 빼곡했죠. 진호가 아이들의 손바닥을 펼쳐보았습니다. 벽돌을 나르며 생긴 피멍과 물집이 손금을 덮고 있었습니다. 진호가 자신의 뺨을 오른손으로 거세게 내리쳤습니다. 찰싹하는 소리가 차 안에 울렸죠. 형이 놀라서 진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저씨, 왜 그래요? 진호의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하다. 진호가 아이들의 손을 자기 이마에 가져다 대며 같은 말만 되뇌었죠. 30분 뒤 세단이 시 외곽의 철거 현장 앞에 멈추었습니다. 컨테이너가 있던 자리에는 부서진 잔해만 널브러져 있었죠.
진호가 차에서 뛰어내려 자네 사이를 미친 듯이 뒤졌습니다. 서연아, 서연아. 진호의 외침이 텅 빈 공터에 메아리 쳤습니다. 경호원이 뛰어오며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저쪽 골목 끝에 쓰러져 있는 여성이 있습니다. 진호가 골목을 향해 달렸습니다. 어두운 골목 끝, 벽에 기대어 쓰러져 있는 서연을 발견한 진호의 다리가 꺾였죠. 서연의 입가에 마른 핏자국이 묻어 있었고 손에는 낡은 천주머니를 아직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고 숨소리는 겨우 들릴 만큼 가늘었습니다. 진호가 무릎을 꿇고 서연의 차가운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서연아, 나야. 눈 떠. 제발 눈 좀 떠. 서연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진호가 서연을 두 팔로 안아 올렸죠. 서연의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진호의 턱이 세차게 떨리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진호가 서연을 안은 채 구급차를 향해 걸으며 비서에게 소리쳤습니다. 태성 의료원 명의란 명의는 전부 10분 안에 모아. 한 명이라도 빠지면 내가 직접 끌고 올 거야. 구급차 안에서 진호가 서연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진호의 눈물이 서연의 창백한 볼 위로 떨어졌죠. 아이들이 구급차 한쪽에서 아빠와 엄마를 번갈아 보며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직후 진호가 경호원을 불러 세웠습니다. 진호가 아이들의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한 올씩 뽑아 비닐 봉투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이것과 내 혈액 샘플을 지금 바로 유전자 검사소로 보내.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단 1분도 눈을 떼지 마. 경호원이 봉투를 받아들고 뛰어나갔습니다. 진호가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두 손을 깍지 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호의 입술이 작게 움직였습니다. 만약 내 아이들이면 그동안 내가 한 짓이. 진호가 깍지 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만큼 세게 쥐었죠. 다음 날 새벽 4시 병원 복도에서 진호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진호가 전화기를 귀에 대자 검사소 직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회장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친자 확률 99.99%입니다. 진호의 손에서 전화기가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진호가 벽에 등을 기대며 천천히 바닥으로 주저앉았죠. 두 손으로 결과지를 집어들었다가 구기며 이마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진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 아래로 드러난 눈빛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7년간 얼어붙어 있던 심장 밑에서 타오르기 시작한 서늘하고 잔인한 불꽃이었죠. 진호가 구겨진 결과지를 주머니에 집어넣으며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진호의 입꼬리가 일그러지며 나지막하게 내뱉었습니다. 한 놈도 빠짐없이 전부 갚아주마. 새벽 5시 서울 외곽의 한 고급 주택가였습니다. 진호가 경호원 둘을 대동하고 주치의의 집 앞에 섰죠. 진호가 초인종을 누르지 않고 경호원에게 턱짓했습니다. 경호원이 현관문을 발로 걷어찼고 잠금장치가 부서지며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잠옷 차림의 주치의가 거실로 비틀거리며 나왔습니다. 진호를 본 주치의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죠. 회장님, 이 시간에 무슨... 진호가 말없이 주치의의 멱살을 움켜쥐어 벽에 밀어붙였습니다. 주치의의 뒷머리가 벽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가 났죠. 진호가 주머니에서 구겨진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꺼내 주치의의 얼굴 앞에 펼쳤습니다. 친자 확률 99.99%. 내 아이들이야. 주치의의 눈동자가 좌우로 미친 듯이 흔들렸습니다. 진호가 주치의의 멱살을 더 세게 조이며 이를 갈았습니다. 7년 전 네가 나한테 무정자증이라고 했지.
그게 사실이야, 거짓말이야. 딱 한 번만 묻겠어. 주치의의 입술이 파들파들 떨렸습니다. 진호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의 주치의의 무릎이 꺾이기 시작했죠. 말해. 진호가 고함을 지르자 주치의가 바닥에 주저앉으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가짜입니다. 그 진단서는 제가 조작한 겁니다. 진호의 주먹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진호가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시며 물었습니다. 누구 짓이야? 주치의가 바닥에 이마를 박으며 울먹였습니다. 강유라 이사와 유라 이사의 어머니입니다. 7년 전부터 매달 돈을 받았습니다. 진단서를 바꾸고 불륜 증거를 만들 사진작가와 대역 배우까지 고용하는데 제가 중간 연락을 맡았습니다. 진호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진호가 주치의의 멱살에서 손을 떼며 한 발 뒤로 물러섰죠. 진호의 양쪽 주먹에서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진호가 쉰 목소리로 내뱉었습니다. 명단. 연루된 놈들 명단이 어디 있어? 주치의가 기어가다시피 서재로 들어가 벽장 안쪽의 소형 금고를 열었습니다. 금고 안에서 두꺼운 장부 한 권이 나왔죠. 진호가 장부를 펼쳤습니다. 가짜 사진을 촬영한 작가 이름, 서연의 불륜 상대를 연기한 대역 배우 이름, 날짜별로 지급된 금액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진호의 손가락이 장부 위를 천천히 훑쳤습니다. 한 줄 한 줄 읽을 때마다 진호의 턱 근육이 굳어갔죠. 진호가 장부를 덮으며 주치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하나 더 있지. 유라 어머니가 나한테 먹이던 영양제, 그 안에 뭐가 들어 있었어. 주치의가 바닥에 엎드린 채 고개를 들지 못하고 대답했습니다.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약물입니다. 유라 이사의 어머니가 직접 성분을 지정했고 저는 농도만 조절했습니다. 진호가 눈을 감았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이 머릿속을 관통했죠. 그 긴 세월 동안 자신의 몸과 정신이 서서히 갉아먹히고 있었다는 사실에 진호의 어금니가 맞부딪히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진호가 경호원에게 장부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원본은 내 금고에 넣어두고 사본을 세부 만들어. 이놈은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게 사람 붙여놓고. 경호원이 고개를 숙이며 주치의의 양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오전 9시 태성그룹 회장 집무실이었습니다. 진호가 비서에게 명령하여 가져오게 한 상자 하나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죠. 상자 안에는 서연이 7년 동안 붙이지 못한 채 보관하던 일기장 6권과 편지 수백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철거 현장에서 수거한 서연의 짐 속에서 나온 것이었죠. 진호가 첫 번째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오늘도 아이들이 배가 고프다고 울었다. 밥을 줄 수가 없어서 물에 소금을 타먹였다. 진호야, 나는 정말 다른 남자를 만난 적이 없어. 이 아이들은 당신 아이들이야. 진호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죠. 아이들이 아빠가 어떤 사람이냐고 물었다. 좋은 사람이라고, 나중에 꼭 만나게 해줄 거라고 말했다. 거짓말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진호가 일기장을 두 손으로 움켜쥐었습니다. 턱 아래로 눈물이 뚝뚝 떨어져 일기장에 잉크를 번지게 했죠. 진호야, 나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아. 누군가가 당신을 속인 거라고 믿고 있어. 그러니까 제발 언젠가는 진실을 알아줘. 진호가 일기장을 가슴에 품으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진호의 등이 격하게 들썩였고 참았던 울음이 집무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던 진호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진호의 눈이 달라져 있었죠. 슬픔이 거친 자리에 차갑고 날카로운 빛이 올라왔습니다. 진호가 비서를 호출했습니다. 지금부터 강유라와 강유라 어머니 명의로 된 법인 카드를 전부 정지시켜.
개인 카드까지 포함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비서가 메모를 하며 물었습니다. 해외 계좌 쪽은 어떻게 할까요? 진호가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손가락을 깍지 꼈습니다. 실시간으로 추적해.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한 푼까지 전부 잡아내. 비서가 고개를 숙이고 집무실을 나갔습니다. 같은 시각 유라가 백화점에서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결제 단말기에서 거래 거절이라는 문구가 떴죠. 유라가 미간을 찌푸리며 다른 카드를 내밀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유라가 전화기를 꺼내 친정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카드가 다 안 돼. 무슨 일 있어? 유라의 어머니가 다급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도 방금 은행에서 연락받았어. 법인 카드가 전부 막혔대. 진호 쪽에서 뭔가 움직이는 것 같아. 유라의 입술이 일그러졌습니다. 설마 그 애들 때문에? 진호가 그렇게 쉽게 넘어갈 리가 없는데. 유라가 전화를 끊고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유라가 핸드백 끈을 손에 감으며 백화점을 빠져나갔죠. 진호는 집무실에서 두 번째 지시를 내렸습니다. 서연이 입원해 있는 병실에 보안팀을 배치해. 파리 한 마리도 접근 못하게. 그리고 아이들은 청담동 펜트하우스로 옮겨 최고급으로 세팅해 놓고. 비서가 고개를 숙이고 나가려다 멈추었습니다. 회장님, 혹시 유라 이사 쪽에서 반격이 들어오면. 진호가 비서의 말을 잘라냈습니다. 유라가 쓸 수 있는 펜은 내가 이미 다 알고 있어. 언론이든 인맥이든 다 막아놨으니까 신경 쓰지 마. 그날 오후 진호가 병원 서연의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서연이 침대 위에서 눈을 떴죠. 진호의 얼굴을 본 서연의 몸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서연의 눈동자에 공포가 스며들었고 서연이 이불을 끌어안으며 침대 모서리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아이들은 어디 있어요? 아이들만은 제발 데려가지 마세요. 서연의 목소리가 갈라지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진호가 서연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양손을 바닥에 짚고 이마가 바닥에 닿을 때까지 고개를 숙였죠. 서연아, 미안해. 내가 미쳤었어. 그놈들한테 속아서 너한테 아이들한테. 진호의 목소리가 중간에 끊겼습니다. 진호의 어깨가 심하게 떨렸고 바닥에 눈물 자국이 번져갔죠. 서연이 진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서연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서연의 몸은 여전히 침대 모서리에 바짝 붙어 있었습니다. 진호가 고개를 들며 서연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좋은 의사를 다 불러올게. 네가 다시 건강해질 때까지, 아이들이 다시 웃을 때까지 내가 무슨 짓이든 할게. 서연이 이불을 움켜쥔 손에서 힘이 조금 풀렸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죠. 7년 동안 새겨진 상처는 진호의 무릎 한 번으로 지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호가 조용히 일어서며 병실 문을 나섰습니다. 복도에 선 진호가 주머니에서 주치의의 장부 사본을 꺼내 들었죠. 진호의 눈빛이 어두운 복도 조명 아래에서 차갑게 빛났습니다. 진호가 나지막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유라, 내 어머니, 그리고 너희한테 붙어서 돈 받아먹은 놈들. 전부 다. 이틀 뒤 오전 서울 성북동의 한옥 저택이었습니다. 진호가 대문 앞에서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죠. 대문이 열리며 백발의 노신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전직 검찰총장이자 법조계의 대부로 불리는 최 어르신이었죠. 최 어르신이 진호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얼굴이 반쪽이 됐구나. 들어와. 진호가 최 어르신을 따라 안채의 사랑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차 한 잔이 놓인 낮은 탁자 앞에 두 사람이 마주 앉았죠. 진호가 가방에서 주치의의 장부 사본과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꺼내 탁자 위에 펼쳤습니다.
스승님, 제가 7년 동안 속아왔습니다. 최 어르신이 안경을 고쳤으며 장부를 한 장씩 넘겼습니다. 장부를 읽어 내려가던 최 어르신의 눈이 점점 가늘어졌죠. 최 어르신이 장부를 덮으며 찻잔을 들었습니다. 유라 그 여자, 치밀하긴 치밀하구나. 돈 흐름을 이렇게 여러 갈래로 쪼개놓다니. 진호가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유라의 어머니가 관리하던 비자금 장부 원본이 따로 있을 겁니다. 그걸 확보해야 유라를 완전히 매장할 수 있습니다. 최 어르신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진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네가 복수만 하려는 거라면 나는 안 도와준다. 법 안에서 하겠다고 약속해라. 진호가 최 어르신의 눈을 마주보며 대답했습니다. 약속드립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한치의 빈틈도 없이 끝내겠습니다. 최 어르신이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좋다. 내 쪽 사람들을 움직이마. 유라 어머니의 비자금 장부가 어디 있는지 사흘 안에 찾아주지. 최 어르신이 안채 쪽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보, 손님 왔으니 이리 좀 나와보오. 안쪽에서 단정한 한복 차림의 여성이 나왔습니다. 최 어르신의 부인이자 재계의 대모로 불리는 김 여사였죠. 김 여사가 진호를 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호야, 서연이가 입원해 있다며. 내가 가서 돌봐줘도 되겠니? 진호가 자리에서 일어나 김 여사에게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모님. 서연이가 아직 저를 무서워합니다. 사모님이 곁에 계시면 서연이가 마음을 좀 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 여사가 진호의 어깨를 두드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라. 내가 그 아이 곁에 있어줄게. 그날 오후 김 여사가 서연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서연이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며 낯선 방문객을 경계했죠. 김 여사가 침대 옆 의자에 앉으며 서연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나는 진호 스승님의 부인이야. 김 여사라고 불러. 너한테 해코지하러 온 사람 아니니까 긴장 풀어. 서연의 어깨에서 힘이 조금 빠졌습니다. 김 여사가 보온병에서 미역국을 꺼내 서연 앞에 놓았죠. 일단 먹어. 뼈가 다 드러났구나. 이래가지고 아이들 앞에 서겠니? 서연이 미역국을 한 숟갈 떠먹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여사가 서연의 등을 쓸어주며 말했습니다. 고맙긴 뭘. 앞으로 내가 내 곁에 있을 테니까 걱정 마. 같은 시각 진호가 태성그룹 집무실에서 한 통의 서류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신도시 개발 사업 계약서였죠. 진호가 비서를 불러 계약서를 건넸습니다. 이걸 유라한테 전해. 내가 지분을 넘겨줄 테니 이 사업을 맡으라고. 비서가 계약서를 받아들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유라 이사에게 지분을 넘기시는 겁니까? 진호가 의자에 등을 기대며 입꼬리를 한쪽만 올렸습니다. 겉보기에는 그렇게 보이겠지. 가져가. 비서가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저녁 무렵 유라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계약서를 펼쳐 읽었습니다. 유라의 눈이 커졌죠. 지분양도 조건과 사업 규모가 유라가 바라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유라가 계약서를 내려놓으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진호가 드디어 정신을 차렸나 보네. 카드 막은 건 겁을 준 거였고 결국은 나한테 맡길 수밖에 없는 거지. 유라가 펜을 들어 계약서 마지막 장에 서명했습니다. 유라의 서명이 종이 위에 선명하게 새겨졌죠. 유라는 계약서 속에 숨어있는 독소 조항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유라가 전화기를 들어 친정 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진호가 나한테 신도시 사업을 통째로 넘겼어. 지분까지. 이제 태성은 내 거나 다름없어. 유라의 어머니가 전화기 너머로
웃음소리를 냈습니다. 잘 됐다. 그 사업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해외 계좌로 빼돌릴 준비를 해놔라. 유라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호는 그 시각 형사 고소장 한 건을 추가로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최 어르신의 조사팀이 확보한 자료 속에서 유라가 7년 전 주치의와 공모하여 진호의 정액 샘플을 무단으로 폐기하려 했던 기록이 나온 것이었죠. 진호가 고소장을 봉투에 넣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것까지 하고 있었어. 이 악마 같은 것들이. 사흘 뒤 김 여사의 보살핌 아래 서연의 볼에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 병실 창가에 앉아 바깥을 내다보고 있었죠. 김 여사가 서연의 옆에 앉으며 작은 책 한 권을 건넸습니다. 이건 경영 기초를 쉽게 풀어놓은 책이야. 심심할 때 읽어봐. 서연이 책을 받아들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걸 왜 저한테? 김 여사가 서연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네가 다시 일어서려면 필요한 거야. 이제 숨어 사는 건 끝이야, 서연아. 서연의 눈에 물기가 고였지만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책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같은 시각 최 어르신의 손주들이 청담동 펜트하우스에서 쌍둥이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쌍둥이가 처음 보는 음식들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자 최 어르신의 손주가 형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이거 먹어봐. 진짜 맛있어. 형이 조심스럽게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형의 눈이 동그래지며 동생에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죠. 동생도 한 입 먹더니 볼이 빵빵하게 부풀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진호가 펜트하우스 거실 문 앞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웃는 모습을 보는 진호의 눈가가 붉어졌죠. 진호가 주먹을 꽉 쥐며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무렵 유라가 호화 크루즈 파티를 기획하고 있었습니다. 신도시 사업 수주를 자축하는 파티였죠. 유라가 행사 기획사 직원에게 손가락으로 카탈로그를 짚으며 지시했습니다. 가장 비싼 걸로 해. 샴페인도 최고급으로, 꽃도 수입산으로만. 유라는 그 비용이 전부 자신의 이름으로 된 사채에서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진호가 유라의 모든 법인 자금줄을 끊어놓은 뒤 사채업자를 통해 유라에게 돈이 흘러가도록 판을 짜놓은 것이었죠. 같은 날 밤 강남의 한 도박장이었습니다. 유라의 어머니가 테이블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건너편에 앉은 남자가 카드를 섞으며 유라의 어머니에게 미소를 지었죠. 그 남자는 진호가 미리 매수해 놓은 사람이었습니다. 유라의 어머니가 칩을 테이블 중앙으로 밀며 자신만만하게 웃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크게 딸 거야. 하지만 판이 거듭될수록 유라의 어머니 앞에 놓인 칩이 줄어들었습니다. 새벽이 되자 유라의 어머니의 칩은 바닥이 났고 테이블 위에는 유라 가문의 저택 등기권리증이 올려져 있었죠. 유라의 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카드를 뒤집었습니다. 유라의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럴 수가. 하룻밤 사이에 전 재산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병원 병실에서 서연이 창밖의 아침 해를 바라보며 김 여사에게 말했습니다. 김 여사님, 저 이제 숨지 않을 거예요. 아이들 앞에서 떳떳한 엄마가 될게요. 김 여사가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맞아. 서연이 주먹을 가만히 쥐었습니다. 진호가 한 일도 그 사람들이 저한테 한 일도 전부 기억하고 있어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직접 나서야 할 것 같아요. 서연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7년 동안 움츠러들기만 했던 서연의 눈에 단단한 결기가 올라왔죠. 같은 시각 진호가 집무실에서 달력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유라의 차세대 뷰티 브랜드 런칭쇼 날짜에
빨간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죠. 진호가 같은 날짜 옆에 태성그룹 이사회라고 적어 넣었습니다. 진호가 펜을 내려놓으며 의자에 깊이 앉았습니다. 진호의 입술이 가늘게 벌어졌습니다. 유라, 내 인생에서 가장 화려한 날을 골라줬어. 런칭쇼 당일 오전 9시 태성그룹 본사 정문 앞이었습니다.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정문 앞에 멈추었죠. 뒷문이 열리며 진호가 먼저 내렸습니다. 진호가 손을 내밀자 서연이 진호의 손을 잡고 차에서 내렸죠. 서연의 얼굴에는 한 달 전의 창백함이 사라지고 건강한 혈색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김 여사가 골라준 아이보리색 정장이 서연의 어깨 위에 단정하게 걸쳐져 있었죠. 쌍둥이가 차 반대편 문으로 내렸습니다. 감색 수트에 넥타이까지 맨 아이들이 아빠의 양옆에 섰죠. 형이 동생의 넥타이를 한번 매만져 주었습니다. 정문 앞에 대기하고 있던 취재진의 카메라 셔터 소리가 쏟아졌습니다. 기자들이 서로 밀치며 앞으로 나왔죠. 회장님, 옆에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진호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진호가 서연의 허리에 손을 가볍게 얹고 반대쪽 손으로 쌍둥이의 어깨를 잡았죠. 네 사람이 나란히 본사 로비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7년 전 이 로비에서 흙먼지 투성이 맨발로 쫓겨났던 아이들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지금 아버지의 곁에서 턱을 들고 대리석 바닥을 밟으며 걸어가고 있었죠. 로비 직원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네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네 사람을 삼켰습니다. 같은 시각 30층 대강당이었습니다. 유라의 뷰티 브랜드 런칭쇼와 태성그룹 이사회가 같은 공간에서 열리도록 세팅되어 있었죠. 무대 정면에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고 객석에는 이사진과 언론사 기자들 그리고 업계 관계자 수백 명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유라가 무대 뒤 대기실에서 거울을 보며 귀걸이를 매만지고 있었습니다. 빨간 드레스에 하이힐을 신은 유라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미소가 번져 있었죠. 유라의 비서가 대기실 문을 열며 보고했습니다. 이사님, 객석이 다 찼습니다. 5분 뒤에 무대에 오르시면 됩니다. 유라가 립스틱을 한 번 더 바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이후로 태성에서 내 이름 석자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야. 유라가 대기실을 나서며 복도를 걸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진호와 마주쳤죠. 진호의 옆에 서연과 쌍둥이가 서 있는 것을 본 유라의 발이 멈추었습니다. 유라의 눈이 서연을 훑었습니다. 유라의 입꼬리가 실룩거렸죠. 이게 뭐야? 왜 이 여자가 여기 있어? 진호가 유라를 스쳐 지나가며 한마디만 내뱉었습니다. 오늘 무대 잘 준비해. 내 인생 최고의 날이 될 테니까. 유라가 진호의 등을 노려보았습니다. 유라의 손톱이 핸드백 가죽을 파고들었죠. 하지만 유라는 이내 고개를 털며 무대 쪽으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오전 10시 대강당의 조명이 어두워지며 무대 위 스포트라이트가 켜졌습니다. 유라가 무대 중앙에 올라섰죠.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유라가 마이크를 잡으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 태성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제가 직접 기획하고 이끌어온 이 브랜드가 유라의 뒤쪽 대형 스크린에 제품 소개 영상이 나올 차례였습니다. 유라가 손을 들어 스크린을 가리키며 객석을 향해 돌아섰죠. 지금 화면을 봐주십시오.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나타난 것은 제품 영상이 아니었죠. 어두운 방 안에서 유라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주치의 선생, 진호 진단서 잘 바꿔놨지. 무정자증으로 확실하게 못 박아놨어야 할 텐데. 주치의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완벽하게 처리했습니다. 유라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서연이 그년 만약에 떠들고 다니면 입을 막아야 해. 영구적으로. 객석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를 들어 스크린을 향해 셔터를 눌렀죠. 유라가 스크린을 돌아보았습니다. 유라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핏기가 빠져나갔죠. 이건 유라가 무대 아래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당장 꺼. 스크린 당장 꺼.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진호가 객석 맨 앞줄에서 천천히 일어섰죠. 진호의 손에 리모컨이 들려 있었습니다. 진호가 리모컨 버튼을 누르자 스크린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유라와 유라의 어머니 명의로 된 해외 비자금 계좌 목록이 스크린 가득 떠올랐죠. 계좌번호, 입금 날짜, 금액이 한 줄씩 나열되었습니다. 객석이 웅성거림을 넘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이 사진들이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수군거렸죠. 유라가 마이크를 떨어뜨리며 진호를 향해 소리질렀습니다. 이건 다 조작이야. 진호, 네가 꾸민 거잖아. 진호가 무대 아래에서 유라를 올려다보며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조작이라고. 그럼 이 녹음 속 목소리는 누구 거야? 이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은 어디로 간 거야? 대답해봐. 유라의 입이 벌어졌다가 닫혔습니다. 유라의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죠. 진호가 이 사진을 향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이사회 안건을 상정합니다. 전략기획이사 강유라의 해임과 태성 가문에서의 영구 제명을 의결해 주십시오. 수석 이사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객석을 둘러보았습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이 사진 전원의 손이 올라갔습니다. 단 한 명의 반대도 없었죠. 수석 이사가 선언했습니다. 만장일치로 가결합니다. 강유라 이사의 해임과 영구 제명을 의결합니다. 추가로 이서연 씨를 태성복지재단 이사장으로 추대하는 안건을 상정합니다. 다시 한번 전원의 손이 올라갔습니다. 서연이 객석에서 자리를 일으켰습니다. 쌍둥이가 서연의 양손을 잡고 있었죠. 서연의 눈가에 물기가 비쳤지만 서연은 고개를 꼿꼿이 세우고 이 사진을 향해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무대 위에 유라가 뒤로 물러서며 출구를 향해 뛰려 했습니다. 대강당 양쪽 문이 열리며 수사관 4명이 안으로 들어섰죠. 수사관이 유라의 앞을 막아서며 신분증을 내보였습니다. 강유라 씨 사기, 횡령, 살인 협박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함께 가시죠. 유라가 수사관의 손을 뿌리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손대지 마. 나는 태성그룹 이사야. 감히 누구한테. 수사관이 유라의 양손목을 잡아 뒤로 돌리며 수갑을 채웠습니다. 수갑이 잠기는 차가운 소리가 대강당 안에 울려 퍼졌죠. 유라의 빨간 드레스 위로 은빛 수갑이 빛났습니다. 유라가 끌려나가며 진호를 향해 이를 드러냈습니다. 진호, 이게 끝인 줄 알아? 나 안 끝나. 절대 안 끝난다고. 진호가 유라를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렸죠. 대강당 밖으로 유라가 끌려나가는 모습이 실시간으로 중계되었습니다. 기자들이 대강당 밖까지 쏟아져 나오며 카메라를 들이밀었죠. 그날 저녁 진호가 서연과 아이들을 데리고 시장 골목을 찾았습니다. 서연이 7년 동안 아이들을 데리고 살아왔던 그 시장이었죠. 좁은 골목 안쪽의 식당 앞에서 할머니가 앞치마를 두른 채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아이들을 보자마자 두 팔을 벌렸습니다. 세상에 우리 애들이 이렇게 말끔해져서 오다니. 쌍둥이가 할머니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할머니가 아이들의 머리를 번갈아 쓸어주며 눈물을 훔쳤죠. 진호가 할머니 앞에 서서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어머님, 이 아이들을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를 갚겠습니다. 할머니가 손사래를 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은혜를.
배고픈 아이들한테 주먹밥 몇 개 쥐어준 게 다인데. 진호가 품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할머니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 시장 건물을 어머님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시장 전체를 새로 고쳐드릴 겁니다.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할머니가 봉투를 가슴에 안으며 입술을 달싹였죠. 이런 걸 어떻게 해? 서연이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아이들이 버티지 못했어요. 받아주세요. 할머니가 서연의 손을 꼭 쥐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의 주름진 볼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죠. 아이들이 시장 골목의 오래된 친구들과 떡볶이를 나눠 먹으며 웃음소리를 터뜨렸습니다. 진호가 골목 입구에 기대어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죠. 진호의 눈가에 물기가 맺혔지만 진호의 입가에는 7년 만에 처음으로 온기가 서렸습니다. 서연이 진호의 옆에 와서 나란히 섰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함께 지켜보았죠. 밤이 깊어지고 네 사람이 시장을 나서며 차에 올랐습니다. 진호가 운전석에 시동을 걸며 백미러로 뒷좌석을 보았죠. 쌍둥이가 서연의 양쪽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서연이 아이들의 머리를 쓸어주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진호가 백미러에서 눈을 떼고 전방을 바라보았습니다. 진호의 손가락이 핸들을 꽉 쥐었죠. 유라가 끌려나가며 내뱉었던 말이 귓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진호의 턱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2주 뒤 오전 10시 서울 프레스센터 대회의실이었습니다. 수십 대의 카메라가 단상을 향해 늘어서 있었죠. 기자들이 자리를 채우며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대회의실 문이 열리며 유라가 들어왔습니다. 구치소 생활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죠. 유라는 깔끔한 검은 원피스에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있었습니다. 유력 정치인의 도움으로 보석 허가를 받아 나온 지 이틀째였습니다. 유라가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유라의 눈이 카메라 렌즈를 똑바로 응시했죠. 유라가 입술을 한번 깨물었다가 떼며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건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진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자들의 펜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유라가 눈시울을 붉히며 목소리를 떨었습니다. 그 쌍둥이는 이서연의 아이가 아닙니다. 제 아이들입니다. 대회의실이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빗줄기처럼 쏟아졌죠. 유라가 단상 위에 서류를 들어 올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7년 전 저는 불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서연에게 대리모를 부탁했고 제 난자로 아이를 낳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서연이 아이를 데리고 도망쳤습니다. 유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유라가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았죠. 저는 엄마입니다. 제 아이들을 돌려주세요. 기자들이 손을 들며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유라가 서류를 카메라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산부인과 명의가 찍힌 대리모 계약서와 시술 동의서가 적혀 있었죠. 그날 저녁 뉴스를 통해 유라의 기자회견이 전국에 퍼졌습니다. 인터넷에서 여론이 갈라지기 시작했죠. 일부 사람들이 유라의 서류를 보고 서연을 의심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틀 뒤 유라가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쌍둥이가 다니는 학교 정문 앞에 유라가 나타난 것이었죠. 하교종이 울리고 아이들이 교문을 나서자 유라가 아이들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유라가 무릎을 꿇으며 아이들의 손을 잡으려 했죠. 애들아, 엄마야. 진짜 엄마가 왔어. 저 여자는 가짜야. 형이 유라의 손을 뿌리치며 동생을 등 뒤로 밀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이서연이에요. 이 사람 누구야? 저리 가요. 동생이 형의 등 뒤에서 얼굴을 파묻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형, 무서워. 유라가 아이들에게 다시 손을 뻗으며 눈물을 짜냈습니다. 엄마 말 좀 들어. 너희를 데리러 온 거야. 제발. 그때 경호원이 뛰어와 유라와 아이들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진호에게 연락을 받고 달려온 것이었죠. 10분 뒤 진호가 차에서 내리며 아이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아이들이 진호의 품에 파고들며 온몸을 떨었죠. 진호가 아이들의 머리를 감싸 안으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아빠가 왔어. 아무도 너희한테 못 건드려. 진호가 아이들의 등을 토닥이며 고개를 들어 유라를 바라보았습니다. 진호의 눈빛에 감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죠. 유라,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판을 벌이고 싶은 거지. 좋아, 내가 무대를 마련해 줄게. 진호가 아이들을 경호원에게 맡기며 유라에게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생방송 토론, 공개 유전자 검사. 네가 진짜 엄마라면 떳떳하게 나와. 할 수 있어? 유라의 눈이 한번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유라가 곧 턱을 들며 대답했죠. 당연하지. 내가 피할 이유가 뭐가 있어. 진호가 돌아서며 차에 올랐습니다. 진호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죠. 생방송 토론 잡아. 전국 송출되는 채널로. 유라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판에서 끝을 내야 해. 사흘 뒤 저녁 8시였습니다. 전국 생방송 토론이 시작되었죠. 무대 위 탁자를 사이에 두고 진호와 유라가 마주 앉았습니다. 객석에 서연이 쌍둥이와 함께 앉아 있었고 방청석은 빈자리 없이 꽉 차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토론은 쌍둥이의 친모가 누구인지를 밝히기 위한 자리입니다. 강유라 씨, 먼저 말씀하시죠. 유라가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닦았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친엄마입니다. 7년 전 제 난자로 아이를 가졌고 이서연은 대리모에 불과했습니다. 여기 계약서가 있습니다. 유라가 서류를 카메라 앞에 들어 올렸죠.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퍼졌습니다. 진호가 탁자 위에 팔꿈치를 올리며 유라를 바라보았습니다. 유라, 네가 주장하는 출산 예정일이 언제였지? 유라가 서류를 뒤적이며 대답했습니다. 7년 전 3월 15일이야. 여기 다 적혀 있어. 진호가 고개를 한번 끄덕이며 손에 들고 있던 봉투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3월 15일. 그날 네가 어디 있었는지 내가 알려줄게. 진호가 서류를 탁자 위에 펼쳤죠. 해외 병원의 진료 기록이었습니다. 7년 전 3월, 너는 서울이 아니라 해외에 있었어. 이건 네가 3월 10일부터 25일까지 성형외과에 입원해 있었다는 병원 기록이야. 입원 날짜, 수술 기록, 퇴원 날짜 전부 나와 있어. 유라의 손수건을 쥔 손이 멈추었습니다. 유라의 눈동자가 좌우로 빠르게 흔들렸죠. 그건. 진호가 리모컨을 눌러 무대 뒤 스크린을 켰습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영상이 떠올랐죠. 흐릿한 화면 속에 어린아이 한 명이 도로변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아이 옆에 놓인 가방에서 유라의 신분증이 보였죠. 영상 하단에 날짜와 시간이 찍혀 있었습니다. 진호가 스크린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건 네가 과거에 내 친자식을 유기했던 현장이야. 경찰 기록에 남아있는 거야. 모성애가 넘치는 엄마가 자기 아이를 길바닥에 버렸어. 방청석이 술렁임을 넘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여기저기서 탄식과 비난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죠. 진호가 다시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스크린에 또 하나의 서류가 떠올랐죠. 이건 네가 7년 전에 서연의 난자를 몰래 채취하려다 실패한 기록이야. 산부인과 진료 기록에 고스란히 남아있어. 네가 서연의 난자를 쓴 게 아니라 서연의 난자를 훔치려다 들킨 거야.
유라의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얘졌습니다. 유라가 탁자 모서리를 움켜쥐며 몸을 일으켰죠. 거짓말이야. 이건 전부 조작이야. 진호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유라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조작이면 공개 유전자 검사를 하면 되잖아. 내 유전자와 아이들 유전자가 일치하는지 여기서 바로 확인하자. 도망칠 거야? 유라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유라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카메라를 바라보았죠. 생방송 화면 하단에 실시간 시청자 반응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강유라 씨, 공개 유전자 검사에 동의하십니까? 유라의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방청석에서 야유가 터져나왔죠. 대답해. 거짓말쟁이. 유라가 갑자기 의자를 밀치며 객석의 서연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유라가 서연의 머리채를 잡으려고 손을 뻗는 순간 진호가 유라의 팔을 낚아채 비틀었죠. 유라가 바닥에 무릎을 꿇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진호가 유라의 손목을 잡은 채 낮은 목소리로 내뱉었습니다. 끝났어, 유라. 무대 옆에서 대기하고 있던 수사관 둘이 뛰어와 유라의 양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유라가 바닥에 끌려가며 발버둥 쳤습니다. 이건 부당해. 내 변호사를 불러. 같은 시각 스크린에 속보 자막이 떴습니다. 유라를 도와 보석을 성사시킨 정치인과 로펌 소속 변호사 3명이 비리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다는 내용이었죠. 유라의 마지막 지원군이 전부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서연이 객석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서연이 끌려나가는 유라의 등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죠. 당신은 아이들을 가질 자격도 엄마라고 불릴 자격도 없는 사람이에요.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실린 무게는 대강당 전체를 짓눌렀습니다. 서연이 유라에게서 시선을 거두며 돌아앉았죠. 쌍둥이가 서연의 양손을 잡았습니다. 형이 서연의 얼굴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괜찮아? 서연이 아이들의 머리를 쓸어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제 괜찮아. 진호가 무대에서 내려와 서연과 아이들 곁으로 왔습니다. 진호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죠. 유라와 관련된 모든 접근 경로를 차단해. 법적 격리 조치 서류는 내일 오전까지 마무리하고. 비서가 대답했습니다. 네, 회장님. 그리고 한 가지 더 보고드릴 게 있습니다. 유라의 어머니가 오늘 밤 비행기로 해외 출국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진호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공항에 사람 보내. 비행기 타기 전에 잡아. 1시간 뒤 인천공항 출국장이었습니다. 유라의 어머니가 여권을 내밀며 출국 심사대 앞에 섰죠. 심사관이 여권을 스캔하자 화면에 빨간 경고 표시가 떴습니다. 강모 씨, 출국 금지 대상이십니다. 이쪽으로 와주시겠습니까? 유라의 어머니가 뒤로 물러서려는 순간 양쪽에서 수사관 둘이 유라의 어머니의 팔을 잡았습니다. 유라의 어머니가 발버둥을 치며 소리쳤죠. 손 놔. 내가 누군지 알아. 수사관이 유라의 어머니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며 대답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한 달 뒤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이었습니다. 방청석이 빈자리 없이 가득 찼고 법정 밖 복도까지 취재진이 줄지어 서 있었죠. 유라가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 달 전 생방송 토론에서 끌려나가던 때와는 딴 사람이었죠. 볼이 꺼지고 눈 밑에 그늘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유라의 시선이 바닥에 고정된 채 움직이지 않았죠. 유라의 어머니가 유라 옆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유라의 어머니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입술을 달싹거렸죠. 재판장이 판결문을 펼치며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인 강유라. 사기, 횡령, 살인 협박,
아동학대 공모, 증거 조작 등 총 7가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합니다. 유라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재판장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피고인 강유라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탄식과 안도의 한숨이 동시에 새어나왔습니다. 유라가 고개를 들었죠. 유라의 눈동자에 핏줄이 가득했고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유라가 무언가를 말하려 입을 벌렸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이 시선을 옆으로 옮기며 계속했습니다. 피고인 강모 씨, 비자금 횡령, 약물 투여 공모, 증거인멸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유라의 어머니가 피고인석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딸이 시킨 대로 했을 뿐입니다. 저만 이렇게 무겁게. 유라가 옆에서 어머니를 노려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엄마가 먼저 시작한 거잖아. 비자금도 약물도 전부 엄마가 판을 짠 거야. 유라의 어머니가 유라를 돌아보며 눈을 부릅떴습니다. 뭐라고? 네가 진호 옆에서 이사자리 꿰차겠다고 나한테 매달렸잖아. 이제 와서 나한테 뒤집어 씌워. 모녀가 피고인석에서 서로를 향해 고함을 질렀습니다. 법정 경위 둘이 달려와 모녀의 사이를 갈라놓았죠. 진호가 방청석 맨 뒷줄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진호의 얼굴에는 통쾌함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그저 오래 짊어졌던 짐을 내려놓는 사람의 표정이었죠. 진호가 자리에서 일어나 법정을 나섰습니다. 법정 밖 복도에서 서연이 벽에 기대어 서 있었죠. 서연이 진호를 보며 물었습니다. 끝난 거야? 진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끝났어. 서연이 벽에서 등을 떼며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서연의 눈가에 물기가 비쳤지만 서연은 눈물을 흘리지 않았죠. 울지 않을 거야. 이제는 안 울어. 진호가 서연의 옆에 나란히 서며 말했습니다. 유라 일가 명의로 된 자산을 전부 몰수했어. 그 돈으로 재단을 세울 거야. 내 이름과 아이들 이름을 붙인 복지재단. 서연이 진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무슨 재단? 진호가 서연의 눈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미혼모들, 버려진 아이들을 돕는 재단이야. 너랑 아이들이 겪은 일을 다른 사람은 겪지 않게. 서연이 한참 진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일주일 뒤 태성그룹 본사 대회의실에서 서연 복지재단 설립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서연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죠. 객석에 앉은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서연이 메모지를 내려다보다가 접어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들어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죠. 7년 전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남편도 집도 이름도. 남은 건 뱃속의 아이들 뿐이었습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대회의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추운 겨울에 아이들 약을 살 돈이 없어서 시장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때 저를 일으켜 세운 건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먹밥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 그런 작은 손길이었습니다. 서연이 잠시 숨을 고르며 입술을 다물었다가 다시 열었습니다. 이 재단은 그 작은 손길을 이어가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 갈 곳 없는 아이들이 더 이상 시장 바닥에 주저앉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서연이 허리를 숙여 인사하며 단상을 내려왔죠. 진호가 단상 아래에서 서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호가 서연에게 손을 내밀었죠. 서연이 진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2달 뒤 서연이 쓴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서연이 7년간 겪은 일들을 담담하게 적어 내려간 책이었죠. 출간 첫 주에 전국 서점에서 1위에 올랐습니다.
서연의 이야기를 읽은 사람들이 복지재단으로 후원금을 보내기 시작했고 재단의 규모는 빠르게 커져갔죠. 한편 유라를 도왔던 주치의는 의사 면허를 영구히 빼앗겼습니다. 주치의가 병원 사물함을 비우며 고개를 떨구고 건물을 나서는 뒷모습을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죠. 유라에게부터 여론을 조작했던 기자들도 하나둘 업계에서 쫓겨났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진호가 서연과 아이들을 데리고 시골 마을의 작은 보건소를 찾았죠. 서연이 7년 전 쌍둥이를 낳았던 바로 그 보건소였습니다. 보건소 앞마당에서 진호가 소장에게 후원금이 든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 보건소 덕분에 아이들이 무사히 태어났습니다. 시설을 새로 고치는데 써주십시오. 소장이 두 손으로 봉투를 받으며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쌍둥이가 보건소 앞 들판으로 뛰어나갔습니다. 형이 동생의 손을 잡고 논두렁을 뛰어넘으며 웃음소리를 터뜨렸죠. 동생이 뒤를 돌아보며 소리쳤습니다. 아빠, 빨리 와. 여기 메뚜기 있어. 진호가 양복 바지를 걷어올리며 들판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진호가 풀밭에서 헛발을 디디며 넘어질 뻔하자 아이들이 까르르 웃었죠. 서연이 들판 가장자리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서연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녁이 되자 네 사람은 시골 마을의 작은 식당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형이 국을 떠먹다가 고개를 들어 진호를 바라보았죠. 아빠, 나 물어볼 거 있어. 진호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형을 바라보았습니다. 뭔데? 형이 잠시 뜸을 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는 나중에 우리한테 회사를 물려줄 거야? 진호가 형의 머리를 쓸어주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너희가 결정할 거야. 다만 한 가지, 돈이 많다고 대단한 게 아니야. 그 돈으로 사람을 살리고 지킬 줄 알아야 진짜 대단한 거야. 형이 고개를 끄덕이며 국을 다시 떠먹었습니다. 동생이 밥풀을 입가에 묻힌 채 웃으며 끼어들었죠. 나는 아빠처럼 키 큰 사람 될 거야. 서연이 동생의 입가를 닦아주며 웃었습니다. 일주일 뒤 서울 남산타워 전망대였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죠. 주황빛 노을이 서울 하늘 위로 길게 퍼져나갔습니다. 진호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를 열자 안에 반지 하나가 놓여 있었죠. 진호가 서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7년 전에 못해준 것들이 너무 많아. 다 갚으려면 평생이 걸려도 모자라겠지만 그래도 시작은 해야 하니까. 진호가 서연의 왼손 약지에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나랑 다시 시작하자, 서연아. 서연이 반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하지만 서연의 입가에는 7년 만에 처음 보는 환한 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울지 않겠다고 했는데 서연이 눈물을 손등으로 닦으며 웃었습니다. 진호가 서연의 어깨를 끌어안았죠. 두 사람의 뒤로 노을이 서울 전체를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쌍둥이가 전망대 난간에 매달려 아래를 내려다보며 소리쳤습니다. 우와, 서울이 다 보여. 형이 동생의 어깨를 잡으며 웃었습니다. 위험하니까 너무 기대지 마. 진호가 서연의 어깨에서 손을 떼고 아이들에게 걸어갔습니다. 진호가 양손으로 아이들의 허리를 잡아 올려 어깨 위에 태웠죠. 아이들이 아빠 어깨 위에서 깔깔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서연이 세 사람을 바라보며 가슴에 손을 올렸습니다. 서연의 손목에는 1년 번호가 새겨진 그 은팔찌가 다시 채워져 있었죠. 한 달 뒤 태성그룹 본사 로비에 새 액자가 걸렸습니다. 네 가족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사진 아래 작은 금속판에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진실은 결코 외면받지 않으며 사랑은 모든 고난을 이긴다. 액자 옆 유리 진열장 안에 은팔찌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팔찌 뒷면에 새겨진 일련번호 4글자와 3자리 숫자가 로비의 조명 아래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었죠.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 태성그룹 호텔 로비가 환하게 불을 밝혔습니다. 진호와 서연이 로비 한가운데 서서 초대받은 아이들을 맞이하고 있었죠. 부모 없이 자란 아이들, 홀로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로비로 들어왔습니다. 쌍둥이가 아이들에게 선물 상자를 나눠주며 웃었습니다. 형이 선물을 건네며 말했죠. 메리 크리스마스. 로비의 웃음소리와 캐럴이 울려 퍼졌습니다. 진호가 서연의 손을 잡으며 로비를 둘러보았죠. 7년 전 이 로비에서 쫓겨나던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진호가 서연의 손을 한번 꽉 쥐었습니다. 서연이 진호를 올려다보았죠. 진호가 서연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매년 이날만큼은 이 로비를 이 사람들한테 줄 거야. 우리가 겪은 일을 아무도 다시 겪지 않게. 서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진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파티가 끝난 밤, 네 가족이 호텔 앞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검은 밤바다 위로 달빛이 길게 내려앉아 있었죠. 쌍둥이가 앞서 뛰어가며 파도에 발을 적셨습니다. 진호와 서연이 나란히 걸으며 아이들을 지켜보았죠. 형이 뒤를 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빠, 엄마, 빨리 와. 진호와 서연이 아이들에게 걸어갔습니다. 네 사람이 서로의 손을 잡았죠. 파도 소리가 네 사람의 발밑에서 부서지며 하얀 거품을 남겼습니다. 달빛 아래 네 사람의 긴 그림자가 모래 위에 나란히 누웠습니다. 진호는 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진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누군가가 만들어낸 거짓 위에 서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자기 손으로 밀어냈죠. 하지만 진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낡은 은팔찌에 새겨진 4글자와 3자리 숫자가 7년의 거짓말을 단숨에 무너뜨렸습니다. 서연은 원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긴 채 컨테이너 단칸방에서 피를 토하면서도 서연은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죠. 진호야, 나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아. 그 한 줄이 진호의 가슴을 가장 깊이 찔렀을 겁니다. 주먹이 아니라 진심이, 복수가 아니라 믿음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을 서연은 알고 있었던 거죠.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맨발에 피멍이 들도록 뛰어다니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건 엄마가 심어준 단 한 가지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아빠가 알아볼 거라는 그 믿음 하나로 아이들은 끝까지 버텼습니다. 거짓은 아무리 정교해도 언젠가 무너집니다. 하지만 진실은 아무리 초라해 보여도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그것을 보여주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군가의 이야기 속에서 당신의 마음이 쉬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따뜻한 여정을 찬란 사연과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